10명 중 4명이 사용하던 서비스가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사용했던 서비스입니다. 2000년대 초반 대한민국 검색시장 1위를 차지했던 포털 사이트 한메일과 다음 카페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그 이름 다음. 그러나 2025년 현재 이 서비스의 시장 점유율은 고작 2.4%입니다. 네이버 63.8%, 구글 27.27%,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빙 3.3%. 한때 대한민국 인터넷의 상징이었던 다음은 이제 4위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숫자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3%대를 유지했던 점유율이 2%대로 무너졌습니다. 한때 네이버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 양대 포털은 어떻게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에게마저 자리를 내주게 된 걸까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20년에 걸친 한 기업의 몰락,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대한민국 IT 산업의 냉혹한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의 흥망성쇠를 넘어 플랫폼 경쟁의 본질, 합병의 이면,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5년 5월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사옥 앞에서는 이례적인 집회가 열렸습니다. 다음 임직원들이 들고 있는 피켓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분사 반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0년 전만 해도 다음은 네이버와 경쟁했습니다.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 빙에게도 밀립니다. 점유율 3%도 안 되는 서비스를 누가 쓰겠습니까? 분사는 곧 매각이고 매각은 곧 해체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안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다음은 하나둘씩 서비스를 종료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12월 21년간 운영되던 다음 영화 서비스가 종료됐습니다. 2000년에 시작해 2001년 예매 기능까지 도입하며 전성기를 누렸던 서비스였습니다. 같은 달 2011년부터 운영하던 다음 자동차도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 말에는 카카오뷰마저 종료됐습니다. 마치 배가 가라앉기 전에 짐을 하나씩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지 않은 장비를 하나씩 떼어내는 수술 같았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다음 사용자들의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다음 카페에서 10년 넘게 활동했는데 이제 진짜 끝인가요? 한메일 계정 버릴 수가 없어서 억지로 쓰는데 이것마저 없어지면 네이버만 남으면 선택권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댓글 하나하나에는 단순한 불만을 넘어 애착과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2000년대를 함께 보낸 세대에게 다음은 단순한 포털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첫 이메일 주소가 한메일이었고 처음 가입한 온라인 커뮤니티가 다음 카페였습니다.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첫 문이 바로 다음이었던 것입니다. 숫자는 더욱 냉정합니다. 다음을 포함한 카카오의 포털비즈 사업 매출은 2021년 약 5천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3년 만인 2024년 그 수치는 3천억 원대로 급감했습니다. 무려 40% 가까이 증발한 것입니다. 연평균 13%씩 매출이 감소한 셈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사용자 수의 급감입니다. 2020년 다음 앱의 월간 사용자 수는 1083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에는 756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3년 만에 327만 명, 무려 30%가 떠난 것입니다. 하루에 약 3,000명씩 다음을 떠난 셈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하나의 몰락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인터넷 역사의 한 장이 사라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이 몰락 뒤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구조적 원인들이 숨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던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1999년 한 광고가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이순신 장군님, 야후는 다음이 물리치겠습니다. 당시 검색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글로벌 공룡 야후를 향한 토종기업의 당당한 선전포고였습니다. 당시 야후는 전세계 검색시장의 절대 강자였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시작해 전세계로 뻗어나간 거대 기업. 한국 시장에서도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했습니다. 그런 야후에게 작은 한국 스타트업이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1995년 이재용 대표가 창업한 다음 커뮤니케이션은 1997년 무료 웹메일 서비스 한메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당시 유료가 대부분이던 메일 시장에 무료라는 파격을 던진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당시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 이메일은 혁명적인 기술이었습니다. 편지를 우체국에 가지 않고 우표를 붙이지 않고 몇 초 만에 전 세계 어디든 보낼 수 있다는 것. 그러나 대부분의 이메일 서비스는 유료였고 PC통신 가입자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한메일은 이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누구나 무료로 쉽게 이메일 주소를 만들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1년 만에 100만 명의 가입자를 모았습니다. 당시 인터넷 이용자가 300만 명 정도였으니 인터넷을 쓰는 사람 3명 중 1명이 한메일을 쓴 셈입니다. 한메일 계정 뒤에 붙는 @한메일.net은 하나의 상징이 됐습니다. 1999년에는 다음 카페를 론칭했습니다. 취미 관심사를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의 온라인 공간. 이것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 현상이었습니다.
연예인 팬클럽부터 육아 정보, 주식 투자 커뮤니티까지 다음 카페는 대한민국 온라인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당시 다음 카페가 만들어낸 변화는 혁명적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려면 오프라인 모임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있었죠. 그러나 다음 카페는 24시간 전국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과 부산에 사는 사람이, 고등학생과 직장인이 같은 공간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2000년 다음은 마침내 야후를 제쳤습니다. 한국 검색시장 점유율 1위. 그 당시 언론은 한국 IT 벤처의 승리라고 보도했습니다. 작은 스타트업이 글로벌 공룡을 꺾은 것. 이것은 단순한 기업의 성공이 아니라 한국 IT 산업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중반, 다음의 위상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포털 점유율 1위는 물론 다음 카페 가입자 수는 수천만 명에 달했습니다. 당시 한국 인구가 약 4,700만 명이었으니 거의 모든 인터넷 사용자가 다음 카페를 이용한 것입니다. PC방에 가면 10명 중 서너 명은 다음 메인 화면을 띄워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2.4%? 1위에서 4위로. 네이버와 구글은 물론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에게도 뒤처진 것입니다. 20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2014년을 기억합니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과 포털 다음의 합병. 당시 업계는 최강의 조합이라 평가했습니다. 모바일 메신저 1위와 포털 2위의 만남. 네이버를 위협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라고 생각했죠. 카카오는 당시 이미 국민 메신저로 자리 잡았습니다. 카카오톡 사용자는 3,500만 명이 넘었고 하루 메시지 전송량은 60억 건에 달했습니다. 다음은 여전히 포털 2위였고 한메일과 다음 카페라는 강력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둘이 합치면 네이버를 넘어설 수 있다고 모두가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합병 당시 다음 카카오라는 이름을 쓰던 회사는 불과 1년 만에 다음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핵심 자산들은 하나둘씩 카카오로 이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지도는 카카오맵이 됐고 다음 웹툰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로 갔으며 마이피플 메신저와 다음 뮤직은 서비스가 종료됐습니다. 다음이 가진 알짜배기 서비스들은 카카오라는 이름 아래 새로운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검색 뉴스 메일 카페만 남았습니다. 마치 과일을 다 빼고 껍데기만 남은 것처럼 말입니다. 합병 당시 다음의 기업 가치는 약 3조 원으로 평가됐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다음을 분리한 AXG라는 회사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업계에서는 몇천억 원 수준으로 추정합니다. 10년 만에 기업 가치가 10분의 1로 줄어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왜 다음은 몰락했고 네이버는 살아남았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 구조적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 모바일 전환의 실패입니다. 2010년 아이폰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PC에서 스마트폰으로, 웹에서 앱으로. 이 변화는 단순한 기기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PC 시대에는 사용자가 포털 메인 화면에 접속해서 검색창에 키워드를 입력했습니다. 그러나 모바일 시대는 달랐습니다. 앱을 직접 열거나 휴대폰 기본 검색 위젯을 사용하거나 소셜미디어에서 정보를 얻었습니다. 쉽게 비유해볼까요? PC 시대의 포털은 백화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백화점에 들어가서 1층부터 구경하며 쇼핑했죠. 그런데 모바일 시대가 오면서 사람들은 백화점이 아니라 배달 앱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원하는 물건을 직접 찾아가는 게 아니라 검색해서 바로 주문하는 거죠. 네이버는 이 변화를 빠르게 포착했습니다. 2011년부터 모바일 최적화에 집중했고 모바일 전용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개편했습니다. 네이버는 2011년 모바일 검색팀을 신설하고 수백 명의 개발자를 투입했습니다. 모바일 화면에 최적화된 검색 결과, 터치에 최적화된 인터페이스, 빠른 로딩 속도. 모든 것을 모바일 중심으로 재설계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네이버의 전략이었습니다. 네이버는 단순히 PC 웹사이트를 모바일에 옮기는 게 아니라 모바일만의 새로운 경험을 만들었습니다. 네이버 뉴스는 스와이프로 다음 기사를 볼 수 있게 했고 네이버 쇼핑은 이미지 검색과 연동했으며 네이버 지도는 실시간 교통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다음은 네이버보다 최소 23년 늦게 모바일 최적화를 시작했습니다. IT 시장에서 23년은 한 세대의 차이입니다. 게다가 2014년 카카오와 합병한 후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습니다. 카카오는 이미 카카오톡이라는 강력한 모바일 플랫폼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카카오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판단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카카오톡이라는 모바일 플랫폼이 있는데 왜 다음 검색에 막대한 투자를 해야 할까요? 카카오톡 사용자는 4천만 명이 넘었고 1일 활성 사용자는 3천만 명이었습니다. 반면 다음 검색은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치명적이었습니다. 모바일 시대에 검색 플랫폼이 없다는 것은 정보 유통의 중심에서 밀려난다는 의미였습니다. 사람들은 카카오톡에서 대화를 나누지만 정보를 검색할 때는 네이버나 구글로 갑니다.
카카오톡과 다음 검색 사이에 시너지가 만들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2020년 다음 앱의 월간 사용자 수는 1083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에는 756만 명으로 3년 만에 30%나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네이버는 5%, 구글은 10% 감소했습니다. 다음의 감소폭이 압도적으로 컸던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연령대별 분석입니다. 다음 사용자의 대부분은 40대 이상입니다. 2030세대는 거의 다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들은 처음부터 모바일로 인터넷을 시작한 세대입니다. 이들에게 다음은 부모 세대가 쓰는 구식 서비스일 뿐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다음 사용자는 자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신규 유입은 거의 없고 기존 사용자만 관성으로 사용하는 서비스. 이것은 죽음을 예고하는 징조였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콘텐츠 생태계의 붕괴입니다. 포털 사이트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검색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용자가 포털 안에서 오래 머물러야 합니다. 전문 용어로 체류 시간이라고 하죠. 이것을 쇼핑몰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좋은 쇼핑몰은 어떤 곳일까요? 사람들이 들어와서 구경하고 쇼핑하고 카페에서 쉬고 영화도 보는 곳입니다. 한번 들어오면 반나절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죠. 그래야 매출이 올라갑니다. 네이버는 이 순환 구조를 완벽하게 구축했습니다. 사용자가 검색을 하고 뉴스를 읽고 카페에서 소통하고 블로그를 보고 웹툰을 보고 다시 네이버 검색으로 돌아옵니다. 끊임없는 순환. 이것이 네이버의 핵심 경쟁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2014년 카카오와 합병한 후 다음의 핵심 콘텐츠들이 카카오로 이전됐습니다. 다음 웹툰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됐고 다음 지도는 카카오맵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용자가 다음 포털에서 웹툰을 보고 싶어 클릭하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앱이나 웹사이트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머뭅니다. 다시 다음으로 돌아올 이유가 없어진 거죠. 다시 쇼핑몰로 비유하면 쇼핑몰 안에 있던 영화관과 식당을 다 밖으로 빼버린 격입니다. 사람들은 쇼핑몰에 왔다가 영화관과 식당으로 나가버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쇼핑몰은 텅 비게 되는 거죠. 더 치명적인 것은 2021년입니다. 카카오는 다음이 보유하던 웹툰, 웹소설 IP를 모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로 이전했습니다. IP란 지적재산권, 쉽게 말해 콘텐츠의 소유권입니다. 다음은 자신이 키워낸 콘텐츠에 대한 권리마저 잃어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전략적 투자의 부재입니다. 합병 당시 업계는 카카오가 다음의 검색 기술에 대대적으로 투자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2020년대 검색 시장의 판도를 바꾼 것은 AI 인공지능이었습니다. 네이버는 AI 검색 큐, 구글은 제미나이, 마이크로소프트는 AI 빙을 내놓으며 격전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다음은요? 2025년 현재까지도 AI 검색을 도입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농업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소작농이 2명 있습니다. 한 명은 부지런히 트랙터를 사고 최신 농기구를 들여놓고 비료를 줍니다. 다른 한 명은 여전히 호미와 괭이로 농사를 짓습니다. 10년 후 두 농부의 수확량은 어떻게 될까요? 비교가 안 되겠죠? 카카오는 다음보다 카카오톡, 카카오페이, 카카오 모빌리티에 투자했습니다.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수익성이 더 높았으니까요. 하지만 다음 입장에서는 치명적이었습니다. 투자받지 못한 서비스는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원인은 커뮤니티 정책의 실패입니다. 2023년 6월 카카오는 다음 뉴스 댓글 시스템을 변경했습니다. 기존의 댓글 대신 24시간 후 삭제되는 타임톡을 도입한 것입니다. 사용자들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뉴스 보면서 댓글 보는 재미가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없네요. 공론장이 사라졌어요. 이게 무슨 포털입니까? 추천 많이 받은 댓글 보는 게 재밌었는데. 더 큰 문제는 2023년 10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한중전 응원 페이지 사건이었습니다. 해외 매크로 공격으로 중국 응원 댓글이 91%를 넘어섰습니다. 시스템 보안에 문제가 드러난 것입니다. 포털 뉴스의 댓글은 단순한 기능이 아닙니다. 이것은 장터의 수다입니다. 옛날 장터에 가면 사람들이 모여 앉아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눴죠? 그 재미로 장터에 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터에서 수다를 금지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장터에 가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음의 핵심 경쟁력이었던 커뮤니티 문화가 약화됐습니다. 다음 카페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과거의 활력을 잃었습니다. 신규 사용자 유입은 거의 없고 기존 사용자들만 관성으로 이용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더 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다음의 몰락은 단순히 한 기업의 실패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까요? 현재 대한민국 검색 시장은 사실상 네이버의 독주 체제입니다. 63.8%. 이것은 톡과점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경제학에서 톡과점이 위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소비자의 선택권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을에 식당이 10개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경쟁이 치열하니 서비스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식당이 하나만 남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식당은 가격을 올리고 서비스질을 낮춰도 됩니다. 어차피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요. 실제로 네이버의 검색 광고 단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소상공인들은 비싼 광고비를 내지 않으면 검색 결과에서 밀려납니다. 이것이 독점의 폐해입니다. 유럽연합은 구글의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미국도 빅테크 규제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다음에 몰락으로 경쟁자가 사라지고 네이버의 독점은 더욱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사점은 합병의 함정입니다. 2014년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은 윈윈이라고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윈루즈였습니다. 카카오는 이겼고 다음은 졌습니다. 이것은 비단 다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인수할 때 표면적으로는 시너지를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핵심 자산만 가져가고 껍데기는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나무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큰 나무와 작은 나무가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큰 나무는 더 많은 햇빛을 받고 더 크게 자랍니다. 작은 나무는 햇빛을 받지 못해 시들어갑니다. 결국 작은 나무는 큰 나무의 거름이 되는 거죠. 다음의 지도, 웹툰, 음악 서비스는 카카오의 자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이라는 브랜드는 점점 잊혀졌습니다. 이것이 합병이라는 이름의 흡수였습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시사점입니다. 디지털 주권의 문제입니다. 다음이 몰락하면서 한국의 검색 시장은 네이버와 구글의 양강 구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구글의 점유율이 27%나 됩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구글은 압도적 1위입니다. 90%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는 나라가 대부분이죠. 미국 92%, 영국 93%, 독일 94%, 일본 77%. 그런데 한국은 예외입니다. 네이버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한국과 중국, 러시아 정도만 예외입니다. 중국은 바이두, 러시아는 얀덱스, 한국은 네이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장 점유율의 문제가 아닙니다. 디지털 주권의 문제입니다. 검색 데이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국민들의 관심사이자 경제활동의 흐름이며 여론의 방향입니다. 이 데이터가 외국 기업에 집중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의 집에 CCTV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그 CCTV 영상이 외국 회사의 서버로만 전송됩니다. 여러분은 편안하신가요? 내 삶의 모든 것이 녹화되고 분석되고 활용되는데 그것이 외국 회사의 손에 있다면 말입니다. 검색 데이터는 이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어떤 제품을 사려고 하는지, 어떤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건강 문제를 걱정하는지 모든 것이 검색 기록에 담깁니다. AI 시대의 데이터는 석유보다 귀합니다. 구글은 한국인들의 검색 데이터로 AI를 학습시킵니다. 그리고 그 AI는 다시 한국 시장에서 돈을 법니다. 데이터는 한국에서 나왔지만 수익은 미국으로 갑니다. 더 심각한 것은 종속성의 문제입니다. 만약 구글이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서비스 정책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미국 정부의 압력으로 특정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은 다른 나라에서 이미 벌어졌습니다. 중국의 바이두를 키운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구글의 정보 검색을 의존하는 것은 국가 안보의 위험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러시아의 얀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다행히 네이버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이 무너지면서 네이버가 유일한 국산 대형 포털이 됐습니다. 만약 네이버마저 흔들린다면 한국의 검색 시장은 완전히 외국 기업의 손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설이 아닙니다. 실제로 젊은 세대일수록 구글 사용 비율이 높습니다. 20대의 구글 사용 비율은 40%가 넘습니다. 이들은 네이버보다 구글이 더 정확하고 더 빠르고 더 글로벌하다고 생각합니다. 10년 후 이들이 30대, 40대가 되면 한국 검색 시장의 지형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다음이 무너지면서 우리는 하나의 선택지를 잃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포털 하나를 잃은 게 아닙니다. 국산 플랫폼이라는 보루가 하나 사라진 것입니다. 네이버마저 흔들리면 한국의 검색 시장은 완전히 외국 기업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은 시작일 뿐입니다. 검색을 장악한 기업은 뉴스를 장악하고 쇼핑을 장악하고 결국 디지털 경제 전체를 장악합니다. 구글은 이미 검색, 동영상, 이메일, 클라우드, 모바일 운영체제까지 장악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에서도 구글이 검색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다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다음의 몰락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무거운 질문입니다. 2025년 12월 카카오는 다음을 AI 스타트업 업스테이지에 매각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의 검색 점유율 2.4%. 업스테이지가 이것을 살려낼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쉽지 않습니다. 네이버는 막대한 자본과 AI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네이버의 연간 매출은 9조 원이 넘습니다. R&D 투자만 1조 원이 넘습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전 세계 시장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AI 개발에 천문학적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연간 AI 연구 개발에 40조 원 이상을 투자합니다. 반면 다음은 어떻습니까? 매출 3천억 원, 그마저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돈으로 AI 검색을 개발하고 네이버, 구글과 경쟁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업스테이지는 한국의 유망한 AI 스타트업입니다. 네이버 출신 개발자들이 만든 회사로 AI 기술력은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을 인수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까요? 자본력에서, 기술력에서, 브랜드 파워에서 이미 게임은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업스테이지는 다음을 AI 실험의 테스트베드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AI 검색 기술을 다음에 적용해보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행착오를 거칩니다. 그렇게 기술이 완성되면 그때는 다음이 아닌 다른 플랫폼으로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그저 실험실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야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한때 1위였던 기업이 어떻게 몰락했는지, 그리고 그 몰락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입니다. 다음의 몰락은 단순한 시장 경쟁의 결과만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대기업의 합병이 약자를 더 약하게 만드는 문제, 단기 수익만 보고 장기 투자를 포기하는 문제, 플랫폼 독점을 방치하는 문제, 그리고 국산 플랫폼의 가치를 간과하는 문제. 만약 한국에 다음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네이버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할 때 견제할 수 있는 대안이 있었을까요? 구글이 한국 시장에 진입할 때 국산 플랫폼이 경쟁할 수 있었을까요? 다음이 있었기에 네이버는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다음과 네이버의 경쟁이 있었기에 한국의 포털 산업은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경쟁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편리함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우리는 편리한 플랫폼을 쓰고 있습니다. 검색 하나로 세상의 모든 정보를 얻습니다. 무료로 말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우리는 데이터를 내어주고 선택권을 포기하고 독점 시장을 용인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검색 광고비는 해마다 오릅니다. 중소상공인들은 더 많은 돈을 내야 검색 결과 상위에 노출됩니다. 그러나 선택지가 없습니다. 네이버가 아니면 고객을 찾을 방법이 없으니까요. 이것이 독점의 대가입니다. 구글은 우리의 검색 기록을 분석해 광고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검색했는지, 어떤 사이트를 방문했는지, 어떤 영상을 봤는지 모든 것이 기록되고 분석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는 미국 서버에 저장됩니다. 이것이 무료의 대가입니다. 10년 후, 20년 후 우리 아이들은 어떤 인터넷 환경에서 살게 될까요? 단 하나의 거대한 플랫폼만 존재하는 세상일까요? 아니면 다양한 선택지가 공존하는 건강한 생태계일까요? 다음의 몰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경쟁은 잔인하지만 필요하다고. 독점은 편리하지만 위험하다고. 그리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도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고 말입니다. 1995년, 다음이 처음 시작했을 때 누가 이런 미래를 예상했을까요? 야후를 꺾고 1위에 오른 그 회사가 20년 후 점유율 2%로 추락해 매각을 논의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우리는 지금 역사의 한 장면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 시대의 종말,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시작. 그 새로운 시대가 더 나은 세상일지 아니면 더 위험한 세상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인터넷 역사의 한 장을 함께 넘겼습니다. 국민 포털 다음의 흥망성쇠. 그 이야기는 단순한 기업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기술의 변화, 자본의 논리, 플랫폼의 힘, 그리고 우리의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다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러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1위도 추락한다는 것입니다. PC에서 모바일로의 전환. 단순해 보이는 이 변화가 다음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기술의 변화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23년의 지체가 20년 역사를 무너뜨렸습니다. 둘째, 합병이 항상 윈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은 최강의 조합이라 불렸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였습니다. 약자는 더 약해졌고 강자는 더 강해졌습니다. 시너지는 말로만 존재했습니다. 셋째, 독점은 편리하지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네이버 하나만 남으면 편리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플랫폼을 쓰니까요. 하지만 그 대가는 무엇입니까? 광고비 상승, 선택권 박탈, 혁신의 정체. 이것이 독점의 숨겨진 비용입니다. 넷째, 디지털 주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구글이 편리하다고 모두가 구글을 쓴다면 10년 후 한국의 검색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데이터는 모두 미국으로 가고 수익도 미국으로 가고 결정권도 미국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미래입니까?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편리함을 위해 무엇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독점은 정말 효율적이기만 할까요? 10년 후 우리 아이들은 어떤 디지털 세상에서 살게 될까요? 국산 플랫폼을 지키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싸이월드는 사라졌고 네이트는 몰락했고 이제 다음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때 한국 인터넷을 대표하던 플랫폼들이 하나씩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편리함만 추구한다면 독점은 더욱 공고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국산 플랫폼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네이버마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데이터 주권에 무관심하다면 우리의 모든 정보는 외국 기업의 손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의식적으로 선택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플랫폼을 사용하고 국산 서비스를 지지하고 독점에 대해 목소리를 낸다면 말입니다. 다음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업스테이지가 인수한 후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정말로 재기에 성공할지 아니면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 우리는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더 많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다음을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다음이 있었기에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까? 그리고 다음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대한민국 경제의 이면을 파헤치겠습니다. 숫자 뒤에 숨은 이야기, 성공과 실패가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 그리고 우리가 맞이할 미래에 대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